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10대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9살인 남성 김영진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동갑인 박혜주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아오다가 실제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같고 취미도 비슷했어요. 공통점이 많았던 이들은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점차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2012년 1월 성인이 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시작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서로의 친구들도 소개시켜 줬고요.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평범한 연애였어요. 하지만 만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사소한 일들로 자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갈등 요소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김영진은 박혜주의 소개로 알고 지내게 된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다른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연애 과정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말이 전혀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얼마 후 김영진이 누군가에게 끌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김영진이 살해된 이유를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인 박혜주가 평소 활동하던 특이한 커뮤니티 사이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2년 4월 30일 신촌 창천동 공원에서 벌어진 어느 대학생의 피살 사건과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특별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2년 4월 강원도 삼척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김영진은 주말에 시간을 내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올라와 있었어요. 서울에 오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온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 싸우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박혜주와 다시 만나서 갈등을 풀고 예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박혜주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은데요. 김영진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김영진은 이틀 뒤 다시 삼척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이대로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박혜주가 소개해줬던 이영한에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김영진의 연락을 받은 이영한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 사진이 당시 이영한이 김영진의 문자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영한이 필요 이상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죠. 분명 이영한도 김영진과 평소 어떤 갈등을 겪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되는 사진입니다. 박혜주는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학생이 16살이던 이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김영진에게 과외생을 소개시켜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실 과외생을 남자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은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김영진은 과외생이던 이영한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를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영진과 박혜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김영진과 이영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영한이 박혜주의 편을 들며 김영진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런 태도에 김영진은 크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혜주와는 별개로 이영한과 감정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서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고 김영진과 이영한의 사이가 나빠졌지만 김영진이 먼저 사과를 하며 이영한과 박혜주에게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박혜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영하는 김영진의 문자에 거칠게 답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신촌 어느 공원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30일 저녁 7시 반, 김영진은 이영한과 박혜주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신촌으로 향합니다. 김영진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박혜주 외에 이영한과 15살 홍진아, 그리고 이영한의 친한 형이라는 18살 대학생 윤민혁이 있었는데요. 김영진을 본 박혜주는 금방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박혜주가 마음이 변해 되돌아간 것이니 할 말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하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며 인근에 위치한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으로 김영진을 데리고 갔죠. 김영진과 이영한이 데리고 온 홍진아, 윤민혁 이 네 사람은 창천동의 공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곳은 신촌역과 가깝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인데요. 네 사람이 공원으로 향하는 이 장면은 공원 입구 계단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이 김영진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날 저녁 김영진은 다시 공원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이 지난 밤 9시, 창천동 공원을 지나던 주민이 바닥에 핏자국과 수풀 사이에 버려진 사람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신의 정체는 방금 전 공원을 올라가던 김영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김영진의 상태가 굉장히 끔찍했는데요. 머리와 목, 배를 둔기에 맞아 심하게 다쳤고 흉기에 찔린 상처들은 40군데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목 뒤에도 2차례 찔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런 범행 방식을 봐선 원한을 가진 자들의 소행으로 보이고, 특히 목 뒤를 2번이나 찔렀다는 것은 범인들은 김영진을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영진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인 5월 1일, 이영한과 여자친구인 홍진아가 신촌역 근처 찜질방에서 체포되었고, 다음날 오전 집에서 자고 있던 공범 윤민혁도 체포됩니다. 경찰은 공원 CCTV 영상을 근거로 범인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왜 김영진을 살해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사건 전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남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김영진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범죄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끝낼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서 범인의 행동을 분석해야 되고,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들었던 생각은 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도 그게 왜 범행 동기로 연결될 정도인가 였죠. 그래서 언론과 경찰은 이번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의 동기에 큰 의문을 갖고 사건이 시작된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원인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전까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문화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체포된 이영한, 윤민혁, 홍진아, 그리고 살해된 김영진의 전 여자친구인 박혜주는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사령 카페라는 곳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김영진과 박혜주, 이영한 등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과 피해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보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더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주로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던 곳이 사령 카페라고 불리는 사이트였습니다. 오컬트 문화의 일부가 되는 심령주의에서 파생된 단어 사령은 귀신이나 악령과는 다른 특별한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사령 카페라는 곳이 바로 이 사령의 존재를 믿고 이것을 불러내기 위한 의식이나 주문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쉽게 90년대에 유행하던 분신사바라는 놀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사령 카페는 대다수가 10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오컬트적인 요소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컬트라는 말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컬트는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민족으로 예언이나 종교 등 비과학적인 행위가 성행하던 시기였죠. 이러한 문화가 세계 각국에 전파될 수 있었고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시도해 보려는 비과학적인 행위 일체를 오컬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은 이런 성향을 강하게 띠는 사령 카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사망한 김영진의 여자친구인 박혜주의 경우 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악령계에서 인증받은 진짜 마녀라고 소개하며 스스로 영혼 소환 의식을 치를 수 있으며 자신은 날개가 있고 치유 마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이 카페 사람들이 이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령 카페 내의 분위기는 박혜주를 공식적인 마녀로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회원들이 박혜주의 말을 따랐고 이들 중 과외생이던 이영한과 여자친구인 홍진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모두가 박혜주를 마녀라고 믿으며 따랐지만 정작 남자친구인 김영진이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친구의 권유로 사령 카페에 가입은 했지만 평소 비과학적이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아오던 김영진은 사령 카페의 문화가 꺼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박혜주가 사령 카페와 주술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김영진은 박혜주에게 사령 카페를 그만둬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평소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박혜주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며 취미 생활을 그만하라고 강요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결국 사령 카페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박혜주는 사령 카페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김영진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혜주를 따르던 카페 회원들은 김영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요. 이때 일부 사령 카페 회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 채팅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령 카페보다 더 폐쇄성이 짙은 곳이었고 박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사진이 김영진을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박혜주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박혜주가 단체 채팅방에 김영진이 죽었으면 좋겠다, 혼내주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말버릇처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던 김영진은 사이가 틀어진 박혜주와 주위 사람들을 만나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주가 사령 카페를 그만두도록 설득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먼저 이영한에게 만나 화해를 하고 싶다며 연락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박혜주와 그 추종자들은 김영진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새로 가담했던 사람이 김영진과 동갑이던 18살의 대학생 윤민혁이었습니다. 윤민혁은 피해자인 김영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하지만 이영한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현실에서의 윤민혁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령 카페 안에서는 해결사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이영한이 윤민혁에게 사람 한 명을 살해하자라는 제안을 해왔고 윤민혁은 이 말에 이쪽 일을 많이 해봤으니 잘할 수 있다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박혜주, 이영한, 윤민혁 세 사람은 매일 단체 채팅방에서 만나 본격적인 김영진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살해 계획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윤민혁이 제압하면 이영한이 칼로 찌른다 라는 약속과 이동 동선, 범행 시 필요한 물건들까지 모두 약속돼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 당일인 2012년 4월 30일 신촌에서 피해자 김영진과 가해자 4명이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이동했죠.
아마 김영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공원으로 이동하던 순간에 자신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인데요. 노란색이죠. 첫 번째 사진에. 박혜주를 만나려고 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과 공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이영환과 윤민혁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왠지 수상하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돼 버립니다. 체포된 이영환의 진술에 의한 범행 과정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15살의 홍진아가 망을 보는 동안 셋이서 공원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공격 기회를 노리던 윤민혁은 김영진이 노트북을 켜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준비해둔 전선을 이용해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합니다. 이때 이영환은 칼을 꺼내 김영진을 수차례 찔렀죠. 김영진은 결국 신체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잔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범행 후 이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영진의 소지품을 뒤졌어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김영진의 핸드폰을 부쉈고 물속에 버리는 치밀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의 가방에서 노트북과 현금을 나눠 가졌는데요. 이때 김영진은 박혜주와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에게 화해의 선물을 가져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이 선물까지 모두 나눠 가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범행 과정을 미리 약속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는 다르게 시신 처리 방법은 아주 비상식적이었다는 겁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영환과 윤민혁은 사망한 김영진을 길 아래 언덕으로 밀어 던졌어요. 시신은 수풀이 우거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감춘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나가다가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해둔 것이죠. 정작 핸드폰을 부셔서 사건을 숨기려 했지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때 같이 들어있던 신분증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 시신은 방치하다시피 버려뒀고요. 검거 후 경찰이 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영환은 시신을 내려버려둔 이유가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들이 시신을 치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비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CCTV에 모두 얼굴이 촬영돼 있었고 신촌 시내에서 이들을 본 목격자도 아주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렵지 않게 수사 하루 만에 주범 이영환과 함께 망을 보던 홍진아를 체포했고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한 윤민혁도 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박혜주도 살인 방조와 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죠. 이 사건은 10대들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행 이후의 행동들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범인들이 살인 후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40여 차례나 사람을 찔렀지만 반성이나 후회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 만나서 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장 검증 시에도 전혀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체포된 박혜주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혜주는 살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김영진 살인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고 진심으로 김영진을 죽이면 좋겠다는 말로 공범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심리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사건 직후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나누자고 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모두 지휘한 인물이죠. 하지만 박혜주는 장난으로 벌인 일이고 실제로 살인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재판에서도 김영진을 죽이고 싶다는 말은 홧김에 했으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김영진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 자신의 심정도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며 범행 모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주는 살인 방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방조 혐의인데 7년을 받았다는 것은 꽤 많은 형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정황과 물증이 명백한데도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전부 장난이었다며 변명하는 태도로 가중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윤민혁과 이영환은 동일한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형량은 달랐어요. 검찰은 성인인 윤민혁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6살인 이영환은 소년법 보호를 받아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집단에 의한 계획살인이고 이영환이 주도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소년법에 의한 형량 제한으로 최대형인 20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5년이 추가된 형이죠. 이것도 이례적인데 그만큼 죄질이 나빴고 피의자들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민혁의 경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영환이 살인을 제안해 일면식도 없는 상태의 김영진을 죽이기 위해 직접 흉기를 준비해왔고 적극적인 가담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주범인 이영환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같은 20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5살의 중학생이던 홍진아의 경우 박혜주와 마찬가지로 실제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망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사실과 계획에 가담했고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15년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던 데다 소년법을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형을 내리는 경우도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아무래도 소년법에 따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 12년형을 구형하지만 수감 생활 시 반성의 태도, 교화 정도에 따라 7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둔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의 내막에 사령 카페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 이후 회원수 3,000명이 넘어가던 사령 카페들이 전부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악마 숭배자들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가해자 중 일부가 애니메이션과 코스튬 플레이에 취미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원인을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폭력에 영향을 받아 벌인 일이라며 해당 매체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가해자들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범인들이 모두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실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사령 카페를 선택했던 거고 여기서 사회적 유대감을 이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범인들이 사령 카페 안에서는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누군가는 자신들의 말을 사실처럼 들어주고 대답도 해주며 친밀감을 드러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깥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인들이 계속 이 카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가해자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동기도 그동안 커뮤니티 내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령 카페가 강제로 폐쇄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령 카페는 이들이 만나게 된 장소일 뿐이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화와 실태 그리고 사령 카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이곳이 마치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모여 범죄를 모의하는 소굴처럼 비춰진 것도 또 다른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굉장히 넓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사이코패스 취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이코패스는 정신장애의 한 증상일 뿐이고 현대인의 대다수는 자신도 모르는 한두 가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이러한 오해들은 사건의 자극성에 의한 보도로 생긴 부작용인데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이번 사건처럼 사건의 본질보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럼 유사 사건은 다시 발생하게 되겠죠. 사령 카페가 이해하기 힘든 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나쁘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생각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건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사건 흐름이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들의 문화를 미처 몰랐던 것이 크겠죠.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1년에 발생한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이었습니다.